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재부가 매국 행위를 했다는 야당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국내 중소기업보다 외국 기업에 치우쳤다는 지적이었는데 여당 의원들은 이 발언을 속기록에서 지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향해서 국정감사에 출석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MBK가 고용 관련 약속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고용 승계 공식화, 김병주 회장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급식 비리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충암고등학교 재단이 횡령 정황을 밝힌 서울시 교육청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그간 충암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른바 메가 FTA 출범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에 상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K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국정감사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기재위 국감에서는 때 아닌 매국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정부가 중소기업보다 외국 기업을 지원하는 데 급급하다면서 기재부가 매국 행위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비판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해당 발언을 국정감사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매국 발언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발단은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매국 행위 발언이었습니다. 홍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은 헌법 조항이라며 중소기업 보호보다 외국 기업을 우선 지원한 기재부의 행위가 매국 행위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혜택을 본 두 개의 기업, 롯데호텔 100% 일본 기업이 아시죠? 소유주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영업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비맥주 역시 100% 외국 기업이죠? 본래 우리나라 기업인데 외국 기업이 인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기업 다 100% 외국 기업이죠? 그 소유주는 그렇습니다. 네. 기재부의 반대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대기업이 상대적 혜택을 받다는 주장입니다. 대표적 독과점 시장인 면세점과 맥주의 경우 대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매국이라는 건 지나친 것 같다며 롯데가 비즈니스를 한국에서 하는데 어떻게 순수한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제각각 매국 발언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기재부를 매국노라고 표현한 것은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매국노와 매국 행위는 다르다며 홍 의원의 발언을 두둔했고 속기록 삭제는 과하다고 맞섰습니다. 매국노와 매국 행위는 다르죠. 매국노는 매국 행위가 일상화되고 습관화된, 그래서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매국 행위를 일삼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홍종학 의원이 말하는 매국 행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재부가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애국 행위를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개중에는 이렇게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 역시 매국 행위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 생각한다며 지난 4월 노동계의 총파업 주장을 매국 행위라고 비판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예로 들었습니다. 김 대표는 또한 지난달 10일에도 노동개혁은 정부발 신종 메르스라고 비유한 노동계의 반응에 대해 매국적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매국 공방이 이어지자 정의수 새누리당 기재위원장이 품격 있는 감사를 요구하며 지나친 표현을 삼가달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 밖에도 5년간 총 167조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현 정부의 부실한 재정 건전성 문제,
TPP 타결이 국내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 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이른바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사모펀드. 사들인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한 뒤에 그 기업을 다시 비싸게 되파는 사례 때문에 오랜 기간 비판받아왔지요. C&M 대량 해고 사태를 촉발한 MBK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MBK는 지난달 홈플러스도 인수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를 보장하겠다던 MBK 김병주 회장의 정작 공식적인 약속은 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병주 회장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도 거부한 상태인데요. 김 회장을 불러내기 위한 노동자들의 농성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남동에 위치한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집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노동조합의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이들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김병주 회장에게 국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모인 건 10개월 만입니다. 작년 한 해는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C&M의 노동자들이 김병주 회장의 자택을 숱하게 찾았습니다. C&M을 인수한 MBK가 비정규직 해고와 희망퇴직 제한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노조와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ING, C&M, 네파 등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기업들에서 흔히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지난달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홈플러스 노동조합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MBK 파트너스의 지난 행보를 봤을 때 MBK는 홈플러스 역시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절감한 뒤 비싼 값에 되팔 것이란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K 측은 고용을 승계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노동조합과 이에 대한 공식 약속은 피하고 있습니다. MBK는 ING와 C&M을 인수할 때도 고용 승계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테스코랑 계약을 할 때 고용 승계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용 승계나 고용 안정에 대한 책임 있는 결정을 했으면 노동조합과 만나서 이거를 직접 확인해 달라는 거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다른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노동조합은 가지고 있고요. C&M 사례나 ING 생명 인수 과정에서 MBK가 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투자금을 모아 기업을 인수한 뒤 M&A 방식으로 수익금을 남기는 사모펀드입니다. 문제는 부실 기업을 인수해 구조조정으로 정상화시킨 다음 비싸게 되파는 바이아웃 펀드라는 점입니다. 빠른 투자금 회수를 위해 정상 경영을 통한 정상화보단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에 집중합니다. MBK는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고정비용과 유보금, 임금 등의 비용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의 배당금을 계산합니다. 기업 자체의 이익보다는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사모펀드의 중요한 목적은 사모펀드에 투자한 자본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투자금과 그리고 수익금들을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한 기업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거기서 현금화된 자산을 빼내서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경영의 목표입니다. 사모펀드 MBK의 문제가 가장 여실히 드러난 사례가 C&M의 경영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무자격 영업단행, 매출액 없는 허위과입, 협력업체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전가 등 MBK가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 탈법 영업을 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인수한 홈플러스에서도 벌써 노조 무력화 등 불법 행위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MBK 파트너스가 고용 승계를 공식 약속하고 구조조정 없이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며 김병주 회장의 집 앞과 MBK 파트너스 사옥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급식비 안 낸 학생에게 폭언을 했던 충암고등학교 교장. 알고 보니 지난 4년간 4억여 원의 급식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암고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사립재단의 급식 운영 구조의 맹점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급식비 횡령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박다솔 기자가 그간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어제 서울시 교육청은 충암고등학교 급식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인건비를 과잉 청구하고 식자재를 빼돌리는 등 각종 방법으로 2011년부터 4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충암고는 학교 조리실에서 학생들이 밥을 먹는 교실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급식을 운반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용역 직원을 고용했는데 이 인원을 부풀려 인건비를 조작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는 학교에 채용된 남자 조리원과 배송을 맡은 용역 직원이 뒤섞여 배송 일을 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근무한 영양사는 남자 조리원 중 조리에 관여하는 사람은 2명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조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부풀려진 직원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배송까지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5년 3월부터는 조리원이 모든 배송을 담당했다고 추측합니다. 배송원이 없지만 배송료가 지출된 것인데 이런 식으로 1억 9천만 원 정도가 횡령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재료를 허위로 과다 청구해 무단 반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일 쌀, 농산물, 공산품 등의 20에서 30%가 무단 반출됐습니다. 식용유는 60% 넘게 무단 반출됐습니다. 2012년부터 2년간 일했던 조리원은 심한 경우에는 식용유가 검게 변할 때까지 반복 사용했다고 이번 감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식용유를 아껴 2011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5천만 원 상당액을 횡령했다고 서울시 교육청은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관련자 18명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학교가 4억을 횡령한 대가로 학생들은 부실한 급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충암학원 홈페이지엔 넉넉한 양에 잘 담아놓은 급식 사진이 매일 올라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실제 받는 급식은 사진과는 사뭇 달랐다고 말합니다. 저희 급식이 조금 먹을 때마다 머리카락이나 벌레 같은 게가 좀 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고 사진이랑은 다르게 양이 조금 적고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진이 조금 과장되게 나온 것 같아요. 충암학원의 급식이 부실하다는 사실은 인근의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약간 알고 있었어요. 이 급식이 조금 여기가 좀 더럽다는 게 언니들 통해서도 알고 있었고 페북 같은 데서도 많이 떠돌고 그랬는데 충암학원은 급식비리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보냈습니다. 배송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고 식자재를 빼돌렸다는 언론의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충암학원은 서울시 교육청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이른바 메가 FTA로 불리고 있지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타결 소식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 규모의 40%를 차지하는 12개 나라가 TPP의 최초 협정국이 됐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던 한국이 기회를 놓쳤다. 애초에 TPP는 한국에 유리한 것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분석들이 나오면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점도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 TPP 타결 둘러싼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 본 사이에 멋있게 수염을 기르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잘 어울리십니다. 예. 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워낙 기사에서 많이 보도가 되니까 예.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잘 안 잡히더라고요. 참, 뭐 새벽부터 경제지에서 예. 뭐 우리나라가 빠진 세계 최대 다자간 FTA 예. 타결됐다 뭐 하면서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주경제 오늘자 헤드라인 보니까 TPP 타결 애타는 한국, 뭐 힘받는 일본, 긴장하는 중국, 뭐 이런 식으로 뽑아요. 예. 이건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인데, 왜냐하면은 자본은 그 자체로 확장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는 어느 한 정권의 한 권력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본의 힘을 끊임없이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메가 FTA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해두고요. 일단 이야기하죠. 예. 자, TPP, 트랜스퍼시픽
그 파트너십이라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준말이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맨 처음 시작을 2005년도에 사실 여기 뉴질랜드랑 브루나이란 작은 나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상당히 소규모로 출범을 그렇죠. 한 굉장히 거죠. 작게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게 갑자기 2008년도에 미국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2013년 일본이 참여합니다. GDP 세계 1위와 3위가 참여하니까 중국이 뻘쭘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12개 나라로 확정됐죠. 그림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예, 화면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세계에서 저희가 한국이 있는데 예. TPP 협정국 현황을 보시면은 자 호주, 그러니까 가장 시작된 것이 뉴질랜드랑 브루나이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것이 퍼져나가기를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하면서 여기에 결정적으로 힘을 싣는 것이 바로 미국 그리고 2013년도에 일본입니다. 환태평양이라는 게 뭐냐면 태평양을 가운데로 두고 고리처럼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림 그대로네요. 예, 그대로죠. 예. 환태평양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저 가운데서 결코 수준이 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빠졌어요. 더군다나 그 옆에 있는 중국도 빠졌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 하면은 소규모 FTA 했던 TPP가 갑자기 판이 커져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미국이 중국 견제하느라 그런 겁니다. 뭐냐면은 중국을 배제하고 경제 블록을 형성한 거죠. 그렇죠. 자, 2008년도에 그 세계 무역기구 WTO 도하 라운드가 사실상 좌초가 되죠. 예. 근데 거기서 힘 받으면서 나가는 게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왜? 영내 자유무역 협정.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RCEP RCEP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것이 빠르게 제도화되면서 미국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여기에 중국발 AIIB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이 중국 주도로 넘어가면서 더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전체적인 주도권, 특히 그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이 주도권을 중국한테 온전히 다 바칠 수가 없으니까 예. 빨리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중국을 배제하는 블록으로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겉으로는 경제협정이죠.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내용이 다분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랄까 아태 국가들이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미국의 정치적인 자기 입지 부상을 위한 작업이고 또한 중국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RCEP도 역시 그렇게 같이 움직여지고 있다. 근데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최경화 부총리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그 정책위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건 신중한 접근, 고도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단순한 셈법으로 서둘러 할 거 아니에요. 왜?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대결 구대 최전방에 나와 있는데 우리로서 신중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양쪽으로부터 고래가 부딪혀가지고 중간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 예. 벌어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최재천 그 정책위의장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경제협정이지만 결국 외교 안보 국방을 아우르는 공동 규약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최근 미일 간 공조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더 관심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TPP가 원칙적으로 타결됐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그게 무슨 이게 말입니까? 다른 것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뭐 대략적 합의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기술적 합의만 남겨놓았던 것인데 합의는 사실 끝났다는 거예요. 사례를 들게요. 자, 노앵커님이랑 저랑 서로 사랑하다 싸웠어요. 예. 헤어졌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만났습니다.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앞으로 잘 지내자, 여기까지가 원칙적으로 타결이 된 겁니다. 예. 잘 지내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30개 품목에 대한 원칙적 타결을 선언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된 겁니다. 어제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앞으로 뭐 합니까? 이제 우리 둘이 더 잘 지내기 위해서는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거 지키고 이러이러한 거 앞으로 같이 하자라는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2-3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틀 안에서 협정문과 양호안을 놓고 다시 세부 협상에 돌아가면서 2-3개월이 걸리죠. 자, 2-3개월 협정문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후속 조치가 필요하죠. 왜? 추가 협상이 끝나야 외부에 자, 우리 둘이 같이 다시 살게 됐어요. 라고 선언을 하죠. 이게 완전 타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각자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이나 가족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게 각각 국가의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 TPP가 완결 구조를 가는 건데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가을부터 대선이에요. 봄부터 움직이거든요. 예. 정신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의장국인 미국이 이런 상황이 일치인데 다른 나라는 아니냐. 다른 나라는 정신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쉽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특히 미국 대선 때문에 경선 체제에 들어서면 이거 흐지부지할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1, 2년 정도는 걸려야지 좀 타결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TPP 협상을 맺은 나라가 12개 국가, 네. 이 중에서 일본이나 멕시코를 제외하면 전부 다 한국이랑 FTA를 체결한 국가입니다. 네. 따라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우리나라는 12개의 나라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국가 관세 인하 효과보다 더 큰 이제 그 자유무역 FTA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경제지 등에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설레발치는 자본 분파 요구 이런 것들에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다가 나타난 게 독소조항이 있었죠. FTA, ISD. 이런 것처럼 독소조항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한국 정부는요. 지금 나타나고 그 안에서 TPP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예. 안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근데 급하게 괜히 들어갔다가 그런데 덜컥 발목 잡히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최지천 정책위 새정치민주연합 재정치위장이 얘기했던 거 맞고요. 그 최경환 부총리도 어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실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신 게 있다고요? 이게 협상국 간 이해관계 예. 지금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RCEP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협상국과 이해관계를 봅시다.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급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항목별로 자동차 부품의 관세 철폐에 대해서 찬성은 일본이 하고 반대는 미국이 하죠. 예. 미국과 호주가 하죠. 그리고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 규제 철폐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반대하지만 미국, 일본 찬성한단 말입니다. 같은 이해와 관계를 가진 것이 수도 없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 정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로서는 어떤 것이 찬성하고 어떤 걸 반대할지 애매모호한 거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TPP 협상국과 이해관계가 이렇게 치열하게 찬성과 반대가 서로 어긋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쌀, 밀, 쇠고기 같은 경우 일본 반대하고 미국 찬성하는데 그 다음 유제품 또 일본인 또 찬성한단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급하게 들어가면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맺어져 있는 FTA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여관세 문제도 있고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RCEP, 중국을 주축으로 한 RCEP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RCEP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와 한 중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영내 이 지역 비슷한 이 영내의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장한 무역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요. 예. 보시면 요것이 RCEP에 참여한 예상 국가들입니다. 이것이 아직 완결 구도로 갖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중국, 한국, 일본 다 들어가고요. 예. 뭐 인도까지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은 이 RCEP의 시작을 중국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RCEP은 중국 중심의 아시아 블록이 만들어질까봐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중국이 재빨리 인터셉트를 한 겁니다. 가로챈 거예요. 가로채서 자기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디딤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국 주주의 TPP하고 그 중국 주주의 RCEP이 대결 구도가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자 보십시오. 일본은 RCEP에도 들어가고 TPP에도 들어갑니다. 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다 TPP에도 들어가지만 RCEP에도 들어갑니다. 또한 이런 나라들은 아세안 플러스 3개 국가, 아세안 국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RCEP 또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들어갑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TPP나 RCEP이나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합종 연행을 하게 되고 경제 전쟁을 벌이는데 충분한 자기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조건에 맞으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돌아선다는 거죠. 이 경제 전쟁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합종 연행에 함부로 막 뛰어들고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가 우리 하겠습니다, 오늘 그랬죠, 우리가 크게 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멋모르고 딱 발을 담궜다가 오히려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예, 그리고 TPP 관련 소식들을 보면요, 상당히 높은 차원의 협상이 예상된다, 이런 추측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좀 보니까 지적재산권 규제, 환경, 그리고 노동 규제까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TPP는 노골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 즉,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지적재산권 규제나 노동 규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사실상 말은 그렇게 합니다. 들어오세요, 중국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차이나. 하지만은 중국이 들어가서 협상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마치 옛날에 이소부화에서 친구를 집에 초대했는데 여우를 초대했죠. 근데 이런 불이병에다가 음식을 넣어놓고 여우야 맛있게 먹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우는 또 학을 초대하죠. 넓적한 접시에다가 음식 놔두고 내 친구 하가 이거 맛있게 먹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예의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딱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들어오세요라고 야구를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안 들어가죠. RCEP 있는데 왜 들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경제범주예요.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이 타결과 비전을 넘은 완벽한 정치, 그리고 국방, 외교,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연결돼 있다. 한국이 환태평양에서 빠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무역대국으로서 인정받는 나라인데 빠진다는 말이 안 되는데 빠졌어요. 이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고 냉혹한 국제사회 경쟁 질서 안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을 때 양쪽에 FTA를 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받고 있다. 차라리 균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분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지혜롭게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입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활용하긴 뭘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굉장히 화가 나는 겁니다. 예, 대북 문제 이슈가 될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국은 항상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 결국 세계의 흐름이 G2 간의 그런 헤게모니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한국은 어떻게 보면 사이에 껴있는데 상당히 정치적인 리더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못해서 섭섭하죠. 예, 잠깐 또 일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TPP를 통해서 일본이 한방에 열세를 만회했다. 그러니까 그 경제지들의 보도에 따르면 FTA 열세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서게 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눈에 띄는 게 자동차 업계는 웃고 또 낙농업계, 서민들, 농민들은 운다, 이런 말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힘 있는 나라나 대자본에 밀려서 서민들 삶이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국제정치와 국제경제가 한꺼번에 엮이는 이런 상황에서 요즘 현상대로 경제블록 전쟁 상황에서 서민의 자리를 찾는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동차 부품 원산지 문제, 그리고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 미국이 12년인데 8년으로 양보를 했다죠? 이런 문제. 유제품 수입 개방 수준이 도대체 서민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때요, 그때 시작한 한미 FTA, 한중 FTA, 이거 그 전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민중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건 민중이든 국민이든 인민이든 간에 그 대표 자격으로 의회에 진출한
의원들이 과연 거기 나가서 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정부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을 했는가. 이번에요, 지난 5월달 미 상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위 무역협상 촉진권이라는 토론회가 벌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하는 외국의 그 TPP 협상을 행정부가 이름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비준안이 60표를 못 받아서 다 부결이 됐습니다. 왜? 같은 당이지만 민주당에 있는 다수의 의원들이 부결을 시켰어요. 공화당 다 찬성시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 옛날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 때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이번에 부결이 됐냐면은 서민의 삶 개선에 부정적이다라고 의원들이 다 부결시켰는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미 FTA에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불리는 관료들이 지금 국회의원 김아무개 관료가 거기 가서 진두지휘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의원들이 가서 일사천리로 찍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민중들에게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난 정권에서. 어쨌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ISD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지금 민중들의 삶이 힘든 거 아니냐. 투표 잘하자는 결론을 내고 싶은데 뭐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 이거 명확하게 국민TV라든지 우리 진보진영 쪽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투표 잘하자. 사실 기승전 투표로 귀결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의 중요성을 좀 많이 새기게 되는 게 경제 이슈에서도 나오네요. 예. 또 오늘 새벽에 언론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호들갑을 떨면서 TPP 관련 소식들이 도배가 됐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뒤에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떤 형태로든 메가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새벽 5시부터 이렇게 라디오 방송부터 시작하면서 계속 TPP 얘기하는데 중간에 최경환 부총리가 어떤 시기로든 메가 FTA에서 참여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굉장히 보수적인 애널리스트들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하나마나한 이야기라고. 보수적인 애널리스트들조차. 보수적인 애널리스트들이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데 글을 쓰는 보수적인 애널리스트들이 하나마나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오늘 이야기한 최경환 부총리 얘기는 정말 하나마나한 이야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언론이 그렇게 흔들어대니까 이야기한 거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가 언제 메가 FTA에 참여할 것인가 관심을 갖는 것보다 이런 메가 FTA가 우리나라 국민들, 서민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베트남 이런 각국의 민중들의 삶에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불이익을 줄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 적어도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TPP 협상은요. 철저한 비밀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밀실협상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미국의 초국적인 기업 로비스트들은 자문단의 명목으로 들어가서 그걸 다 받아본다는 거죠. 당사국이 자문단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불평등하고 이 비밀주의 비판받아 마땅하거든요. 자, 미국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가 지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이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농업이고 서비스고 금융 아닙니까? 그거 높이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낮추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TPP의 본질이거든요. 거기에 딸려가거든요. 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힘이 좋은 깡패 국가니까. 깡패 국가라는 표현이 모르는데 제일 힘이 센 국방력 제일 센 국가니까 거기에 다 딸려가지고 거기에 머리 들이밀고 빼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배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지혜롭게 살되 그 내부에 있는 국민들이 그 내부에 있는 민중들이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꾸려가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은 제어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희생되는 식량 주권과 이 농업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우루과이 라운드 할 때 대통령 직 걸고
반대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통과되고 나서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이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무역 협정에 대항해왔던 수많은 전 세계 사회운동, 여기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주의라든지 노동권이라든지 건강들이라든지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에 방어하면서 국제적 연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국민TV는 거기에 대해서 깊숙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같이 고민을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중 분석을 통해서.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당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천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그동안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 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여야가 동시에 국민 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여야가 동시에 국민 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귀국 후 말을 아끼던 청와대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심 왜곡 등이 우려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배신의 정치는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